시간 들어가서 바로 진행 토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소수 의견을 갖고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소수 의견이라는 게 있죠. 내각제를 주장하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독일식의 총리 민주주의, 다당제 연립정부, 이것이 이게 살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헌법 개정 논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아주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탄핵이 기각되면 나가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 임기 단축을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의 주된 내용을 보면 여기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2원 집정부제 대통령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입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을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 그 권력 행사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또 지금과 같이 대통령과 의회 또 특히 거대 야당일 때 대통령과 야당이 충돌하면서 정치적인 불안이 극심해지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개편해야 되겠다. 이것이 개헌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친공화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권형 대통령제다. 중요한 게 인사권의 이양입니다. 장관 임명을 요새같이 실효성이 없는 청문회가 아니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해야 된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든지 두세 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의 임명을 대통령한테 전임권을 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3분의 2 정도 동의를 받아서 추천을 하고 그것이 임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제1당이 170석, 그 친야당까지 해서 192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분권형이라고 한들, 이원집정부 총리라고 한들,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당이면은 의회 독재입니다. 요즘 미국 보시죠. 미국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완전히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제가 보기에는 막가입니다. 막가파. Make America Great Again. 막가파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어제 그저께 그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자기네 나라보다 관세가 4배가 많다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FTA를 체결을 해서 거의 똑같습니다. 알래스카 송유관에 한국이 참여한다고 그랬죠. 누가 참여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몇천조가 들어가, 몇백조가 들어가는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해라 이렇게 압박 넣는 겁니다. 자동차,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은 관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와서 해라. 우리나라 공장 그쪽으로 옮겨가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국 연방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대통령제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행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연방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부 연방에서 제동을 좀 걸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행정명령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대통령의 이 무지막지한 권한을 과연 제대로 없앨 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국회의 당이 다르다, 다수당이. 그러면 지금과 같은 탄핵이다, 특검이다, 입법 독주다, 예산 삭감이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나. 저희가 7공화국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개헌이나 그냥 단순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16년에 강진 만덕산에서 2년 살다가 내려오면서 주장한 게 7공화국입니다. 그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심해갖고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만 제가 그 몇 년 전에 독일을 가서 보면서 독일은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독일 통일을 하고 복지국가 세계 최고를 이루고 EU를 통합하고 이 어려운 나라들 다 도와주고 EU를 이끌고 있는가 가만 보니까 정치적인 안정이에요. 그 정치적인 안정이 어디에 있느냐? 국회에서 연립정권을 구성을 해서 각기 다른 당이 연합을 해서 정책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립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메르켈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워낙은 녹색당이 원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구호와 같은 그 녹색당 좌파 정당의 구호였습니다. 녹색당이 3인당하고 연정을 해서 3인당의 정책이 되고 3인당하고 기민당이 대연정을 하면서 기민당이 그걸 받아들여갖고 좌파 정책이 우파 메르켈에 의해서 계승이 돼서 국가정책으로 선포된 것이 그게 원전정책,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되고 모레 여소해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야당이 됐습니까? 그 뒤에 계속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뭡니까? 국정에 대해서 저 경제 발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냥 탄핵, 그냥 특검이고 그냥 입법이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장성들을 쫙 국회에다 말아놓고서는 이번에 뭐 한 사람 손들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회 독재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번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개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거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겁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내각제입니다. 우리한테 제왕적 대통령의 제왕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전 세계를 뒤에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 젤렌스키 앞에다 놓고선 You have no card, you have no card. 당신 카드가 없다 그럽니다. 젤렌스키가 웃기는데 I'm not playing card. 난 지금 카드 무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You a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You a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너는 지금 3차 대전을 갖고 도박을 하고 이렇게 엇박을 지르니까 그 자리에서는 싸운 것 같았지만 그 다음날 유럽에서 유럽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젤렌스키를 지지한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그랬지만 바로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광물협정에 들어가겠다. 당신하고 협정하겠다.
이게 미국의 그 힘이고 이것이 지금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하고 푸틴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말을 빼고 말이죠. 그걸 유엔 안보위원회에서 결의안으로 통과시키고 그럽니다. 미국, 러시아 푸틴, 트럼프 푸틴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시키면은 그 다음이 아마 한반도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대통령 입으로 뉴클리어 파워라고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NPT의 정식으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을 하면 앞으로는 이제는 핵은 인정을 하고 핵을 얼마나 동결할 것인가 핵 군축 협정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북의 머리 위에 핵무기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지금같이 대통령과 야당이 끊임없이 충돌한다.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있다가 협정이 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체코에 원전 수출을 했는데 그거 갖고 얼마나 야당에서 논란을 폈습니까? 첫 번째는 실패가 됐다고 그러지만 고래 하여튼 동해안에 석유 그거 갖고 얼마나 난리 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국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더라도 대통령과 야당이 다른 정당에 속해 있을 때는 그전에는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중앙정부로 돈으로 야당을 윽박지르고 누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둘 다 대통령 국민에서 의해서 선출돼서 우리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소위 이중 정통성 듀얼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불가피한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대통령제의 권위주의적인 폐해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정치 권력의 안정성이다. 이런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의회하고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의회 독재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의 총리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의회가 양당제로 나뉘어서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당제를 하면은 한 정당이 50% 이상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립정권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즘 합의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각제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면 내각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법적으로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친무파가 싸워갖고 그 약체 내각에서 5.16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 다당제로 기본적으로 다당제가 돼요. 1958년에는 기민당이 혼자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아데나워 수상이 우리가 단독 정부를 구성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전통이 무너진다. 그래갖고 연립정부를 했습니다. 그런 연립정부를 했는데 그러면 일본같이 총리 임기가 1년씩밖에 안 되면 어떡하느냐. 독일은 말이죠. 총선을 할 때 각 당이 총리 후보자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가 총선을 시위를 하고 일단 총선이 끝나면 제1다수당의 총리 후보자가 2당, 3당, 4당
이렇게 해서 연립정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건설적 불신임 제도라고 해서 다음 총리를 확정짓지 않고는 불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5년 역사 중에 불신임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슈미트 수상 때 불신임을 해서 자민당이 배신을 해갖고서는 그래갖고 콜상으로 넘어갔고, 요 최근에 숄츠 수상이 물러난 이런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정치적인 정책적인 연속성 때문에 독일이 지금과 같은 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2018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열흘간 단식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도로 왔는데 보니까 준연동 선거법 개정에서 준연동형이 되고 선거가 되면서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저는 뭐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중대선거구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중대선거구를 한들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한 선거구에. 거의 다가 양당이 나눠먹는 이런 게 돼서 다당제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제가 발제문에 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글쎄 뭐 말은 좋은데 내각제 되겠느냐? 여기 뭐 많은 기라상 같은 선배 의원들, 올해는 문정수 장관님, 이제 시장님이시고 남궁진 장관님, 안경률, 다선 의원들 많이들 계신데 거의 대부분이 내각제를 지지를 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게 그 소망이고, 국회의원들, 그 저질 국회의원들,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우리 정대철 회장님도 나도 사실은 내각제인데 아이고 뭐 현실적으로 되겠어. 김진표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자질을 그 사람의 출신이나 무슨 배경이나 교육이나 그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온갖 사람들의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국회입니다. 그 자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나라 국회는 떠들고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다 내려 투표하고 뭐 이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도 책임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그것만 바라보니까 말이죠. 제가 국회의원 처음 돼갖고 첫 번째 투표를 했는데, 국회에서. 찬성 토론도 그럴듯하고, 반대 토론도 그럴듯해요. 첫 투표였습니다. 근데 원내대표가 이쪽으로 투표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때 여당이어서, 청와대로 국회 회기가 끝나면 청와대로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칼국수를 먹었는데, 가면서 내가 오늘 내가 첫 투표를 했는데 나 한번 찜찜하다고 그랬더니, 그때 원내대변인 강재섭 의원입니다. 손 의원 그냥 뭔지 모르고 그러면 찍으라고 그러면 찍는 데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정부를 구성한다. 내가 총리를 만든다. 총리 후보자가 서로 경쟁하고 또 단합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부를 구성해서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는 책임의식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국회의원의 자질이 바뀌어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각제 좋은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돌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대철 회장님 이건 개헌운동의 선구자십니다.
좀 아까도 이게 뭐 개헌 35일이면 되고 뭐 길어도 40일이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원로회의 가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데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용인이 되면 인용이 되면 개헌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배제한다면 모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고 또 아무리 뭐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개헌 판결 탄핵 판결 전에 나올 100만 전부 다 만분 아니고 그러면 이재명이 노하면은 여기 아무리 국민들이 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지금 의회 권력입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그건 또 뭐 사정이 달라지니까 하는데 만약에 그냥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아까 다녀갔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나 또는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그 안에 개헌을 하겠다. 저는 제가 그것을 상당히 일찍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개헌 운동을 펼쳐나가서 내각제로 한다면은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 총선 끝날 때까지만 하고 그 안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내각제 개헌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때문에 우리 정치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좋은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정글의 법칙 속에서 국민을 억압해 왔습니다. 독재와 부정부패는 권력의 필연적인 그림자였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치 권력, 행정 권력, 입법 권력이 비민주적으로 힘을 휘두르고 또 서로 충돌하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사례를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게 해서 권력의 그늘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권력을 잡는다는 표현조차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권력 집단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은 개인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직접 경험했던 헌정회와 87년 개헌운동을 주도했던 민추협이 우리가 잘못했던 경험을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계셨던 관계로 개헌에 대해서 전문적 소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오늘 기정 토론이 끝난 후에 토론 참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별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김진표 의장께서는 10명의 국회의장께서 모두 개헌에 관심을 가지고 개헌 특위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개헌 특위를 열심히 운영을 하셔서 개헌에 대한 연구와 추진을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개헌 내용에 가장 정통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제 발표를 부탁드렸습니다. 김진표 의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이제 듣는 분들이 이거보다 더 줄어들면 열기가 식으니까 제가 좀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풀페이퍼로 써놓은 것이 여기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5페이지로 요약을 했으니까 요약된 걸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7 헌법, 건너가 고모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87 헌법의 태생적인 문제는 당시에 국민의 염원이었던 직선제를 5년 단임 직선제를 도입하는 걸 골격으로 하면서 그 전에 있던 유신 헌법이 모태가 됐었던 내려오던 헌법 중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정도만 없애고 나머지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거대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관한 장치를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그냥 시행했다는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 여대 야소가 되면 당연히 여당 마음대로 하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니까 제왕적 대통령. 그러다가 이제 선거 시기가 이낙연 총리가 잘 지적하셨는데 선거 시기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중간에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제 임명된 대통령의 중간평가 형식을 띠게 되니까 여소야대가 되면 물리적으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런 대통령제의 맹점이 가장 나쁜 대통령제의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처럼 본인이 여소야대도 헤쳐나가는 지혜와 또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보고 매일같이 강조하시는 것이 국회를 자주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해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개혁도 할 수 있었던 분이 있었지만 그런 대통령의 선의의 리더십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불행한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헌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그 레비츠키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그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 하나는 상호 관용, 상대방을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협의해 나가고 토론해 나가 파트너로 봐야지 상대를 없애버릴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지난 정치 20, 30년 보면 대개의 경우 상대를 배제의 대상, 없애버릴 적으로 정치를 해왔거든요. 두 번째가 제도적 자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회도 야당도 또 대통령도 각각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10개씩 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행사해도 선진국에서는 한 5개 정도 행사하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10개를 행사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까 그걸 바보처럼 10개 다 행사하고 내버려두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한 5개쯤 행사해서 상대방의 실력을 알았으면 머리를 맞대고 그때는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만들어내야 올바른 정치다라는 뜻이 레비츠키 교수의 탁견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지난 최근 20, 30년 사이에 더욱더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장할 때 보니까 저녁에 식사를 여야가 모여서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공간에서 부르면 여당만 나오든가 야당만 나오든가 합니다. 그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 제가 좀 고민하고 해본 것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정보를 인터넷으로 흡수하고 소위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 언론은 그래도 보수, 진보 그래도 균형 감각 있게 의견을 객관적인 팩트는 바르게 쓰고 의견으로 서로 차이를 부여하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뉴스라는 것은 아예 팩트 자체를 왜곡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계속 받아들이니까 진영 정치의 논리가 더 강화되고 상대는 없애버려야 할 적이고 대화를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사태로 이르게 된 궁극적인 원인도 여기 있다. 이런 소위 유튜브에 의존하는 하다 보면 확증 편향이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진영 정치가 강화되고 이것이 또 정치인들이 그 진영 정치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팬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정치인들이 팬덤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전부 팬덤들이 하는 그런 끔찍한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개헌의 방향은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수단을 헌법에 만들어서 대통령도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헌정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께 저는 이제 발표자니까 제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지금 개헌할 수 있는 시간이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탄핵의 시기에 모든 걸 종합해 보면 3, 4개월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3개월, 4개월인데 요 3, 4개월에 모든 걸 이루어내려면 우리 현행 헌법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경성 헌법 구조 전 세계에서 우리 헌법이 가장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바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유권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세훈 시장 아까 봤지만 오세훈 시장 일기 때 그 무상급식을 가지고 그 전국이 난리를 쳤는데 그때 서울시민 투표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투표율이 25.7%여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오세훈 시장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어떤 헌법을 고치든지 이 경성헌법 구조 이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우리하고 같이 1948년에 정부가 출범했는데 1990년 통일할 때까지 37번인가 8번 개헌을 했고 90년 통일 이후에 또 32번인가 해서 거의 70번 가까운 개헌을 했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정치적인 갈등과 이런 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기존법으로 안 되면 헌법으로 고치자 기본법을 그렇게 해서 개헌을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의 수단으로 써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치기 어렵게 만든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삼성 개헌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못 고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나 그것도 높아졌기 때문에 경성헌법 이것만큼은 이번에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물론 40일이면 충분하지만은 그래도 개헌이라는 건 일단 개헌 열차가 발차하면 전 시민단체 정당이 중구난방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꼭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을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개헌이 미리 고치고 미리 개헌을 고치고 선거를 나중에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정대철 회장님 말씀처럼 그게 불가능한 것이 개헌만 해서 국민의 50%가 투표해 줄까요? 그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개헌이 38년간 안 된 이유는 1당, 2당 이제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50% 이상 국민이 참여하니까요. 그런데 1당과 2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 개헌을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당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걸 따지다가 계산하다 보면 아이고 뒤로 미루자 하고
그래서 미뤄온 것이 지금까지 안 됐던 겁니다. 김원기 의장님 17대 국회의장을 전반기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개헌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분, 20년 동안 10분의 국회의장이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추진했고 했는데 결국은 못한 이유를 그걸 가볍게 보지 말고 이번에는 꼭 최소 개헌, 권력구조 개편에 중점을 둔 그런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서론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헌정에서 논의된 것을 아이템별로 객관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쪽, 요약 3쪽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헌법 전문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대체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것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 이건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그거 쉽게 합의될 거고, 두 번째는 지방분권, 지방소멸이 너무 심하니까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에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넣자. 그런 정도는 쉽게 합의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관해서도 지금 가장 많은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폐해가 국정의 연속성이 크게 저하될 뿐더러 최근에 5년 단임제를 반복하다 보니까 많은 대통령들이 5년간은 내 맘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에 5년밖에 대통령 못하는데 어렵게 당선됐는데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책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5년 단임제는 옳지 않다. 5년 단임제를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요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부득이 이번 헌법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3년 뒤에 같이 할 수 있고, 이 대통령제에서 가능하면 여대 야소여야지 요소야대가 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같이 해야 됩니다. 미국도 하원의 절반을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상원도 상당수를 함께 합니다. 그런 점, 근데 우리나라만 대통령 따로 국회의원 따로 하니까 여소야대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국정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오늘도 이제 토론을 손학규 대표님이 해주시겠지만 강한 의원내각제 주창자시고 저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의 좋은 점은 대통령과 그러니까 다수당이 또는 연합정당이 정부를 일단 만들면 대통령과 국회는 정부가 존속하는 한 항상 함께 가게 됩니다. 그게 의원내각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추진력도 생길 수 있고 국론을 통합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데, 문제는 지난 20년간 지나치게 갈등과 대립 싸움을 국회가 일삼아오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제일 낮았는데 그것보다 10%가 낮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은 국회의원 그 사람들 더 나쁜데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는 의원내각제를 해? 나라 건망한다. 이러는 사람이 FDI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전체 국민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사이에 그분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의원내각제 개헌안 만들면 50% 찬성 받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4년 중임제로 가되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한할 거냐 이렇게 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되면 3년 내에 다시 헌법 고치면 됩니다. 그때는 국회에서만 고치면 되니까 다시 고쳐서 그때 의원내각제로 가든 양원제를 가든 그때 하면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원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양원제 필요합니다. 나라 인구 한 1000만 넘는 나라 중에 제가 세계 40개 나라를 의장하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창피하더라고요. 단원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500만만 넘으면 다 양원제입니다. 단원제의 치명적인 단점 잘 아시는 것처럼 졸속 입법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불신을 받는데 뭐 늘려가지고 양원제를 한다? 국민들이 동의 안 합니다. 현재로서는. 신뢰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양원제도 다음 개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양원 졸속입법을 막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서 지금 국회에 법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법사위를 놓고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하냐갖고 개헌하면 석 달, 넉 달 싸웁니다. 그것도 다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지금 안을 남겨놨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법사위를 법제위원회로 고치자.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 두 개로 만들어서 사법위원회는 지금처럼 사법기관 전체를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관리하면 되고 법제위원회는 예결위와 같이 중법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한 50명 정도의 법제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18개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와 위원장과 원내대표단이 다 들어라. 그러면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법제위원회 한번 거치게 하면 법안이 통과되고 사회에서 막 찬반 논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법제위에서 다시 한번 협의해볼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도 여야의 각 위원회 양당 간사나 원내대표단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 아니까 같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의 그 협의의 창구, 대화와 타협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찬성을 받는 것은 책임 총리제인데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처럼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되니까 제도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아예 뽑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는 그래도 선출된 기관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뽑는데 그 총리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헌법처럼 대표 제청권이나 해임 건의권이 완전히 조문 자체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명을 받으면 그걸로 해임인데 무슨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총리는 통과하라는 뜻이거든요. 현행헌법 87조와. 그런 점은 다 다듬어서 실제로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감사원을 대부분의 나라가 회계 감사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권은 국회로 넘기고 정책 감사는 행정부의 고유한 영역인데 정책이 잘못되면 큰 낭비가 이루어지니까 정책 감사 권한의 상당 부분, 즉 감사원 사무총장 정도를 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총리가 그 감사원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면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주장하시고 옳은 얘기인데 당장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시종 대표가 토론할 거라서 그거는 제가 거기다 맡겨놓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저출생 대책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저출생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한 20년 정도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니까 헌법의 마지막 장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같은 장을 두어서 교육과 보육과 주택 세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정부가 추진하자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렇습니다만 헌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도화되려면 선거법을 고치고 정당법을 고치고 아까 말한 법제위원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정치입법, 국회법을 고쳐야 되는데 특히 선거법 개정이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한 표만 이기면 승자 독식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야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5.4%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71석이 차이가 났습니다. 사표가 무려 42%입니다.
왜 지금 선거 부정이라는 게 저처럼 선거를 5번, 6번 치러본 사람은 제가 다 추천한 관리인들이 가서 하는데 선거가 조직적으로 선관위가 부정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도 왜 선거 부정이 저렇게 여론이 높으냐? 바로 이 사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번번에 자기가 투표했는데 50% 가까운 이 사람들이 당선이 안 되거든요. 이 제도, 선거 제도가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서울 지역에 만일 4인 선거구 12개를 만들어서 48명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현재 49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 해보니까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2대2든가 1당 2당. 1당이 3, 2당이 하나든가. 1당이 2, 2당이 하나, 3당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4대 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득표율 차이가 한 번도 6%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유권자 성향 구조에서는 제1당이 아무리 이겨도 30석 넘기기가 쉽지 않고 제2당이 아무리 져도 20석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와 타협, 공존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은 중대형 선거구로 가게 되면 지금도 4개의 군이 한 선거군대가 있는데 그러면 8개 군이 하냐? 이 문제가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면적 기준과 인구 기준을 반반 섞어서 선거구를 책정하는 것이 최신의 경향입니다. 면적이 넓으면 강원도 생각해 보십시오. 전 국민이 활용하는 그 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행정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도입해서 저는 중대형 선거구로 가면 아무 선거법에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정당법을 고쳐야 하는 이유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미국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그냥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입니다. 원내정당화하면 비용도 안 들고 지금 한 정당에 평균 700억씩 국민 세금으로 정당 운영비의 97, 8%를 정부 세금으로 대줍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런데 실제 정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매일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정적으로 죽여버리는 공격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정쟁이 격화되지 않습니까? 정책 대결을 안 하거든요. 만일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가 되면 미국 의회에서 여러분 중계하는 거 보면 정책을 갖고 공격을 하거든요. 정책을 갖고 공격하면 해법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원내정당화하고 공천은 어떠냐? 공천권도 왜 당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공천을 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명태균이가 공천을 합니까?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로 절대로 각 당 후보를 뽑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당법에 명문화하고 그리고 원내정당화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면 실제로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이제는 수준과 능력과 수단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야만 그나마 개헌과 함께 이제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랜 판사 재임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이신 여상규 헌정의 사무총장께서 도움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헌정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 여상규입니다. 해서 어떤 결정권을 행사해야 된다든지 중요한 연구를 해야 될 경우 이런 것들은 회장님과 기타 이에 참여하는 분들의 뒤를 제가 좀 뒷바라지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2년 헌정의 사무총장으로서 직접 토론에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서툴고 조금 내용이 없을지라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헌정에는 그 서울역에서 10여 개의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1000만 명 대한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또 많은 참가에 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하에 이 발대식이 잘 마쳐졌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바로 오늘 정말 제가 언론지성에서만 봐왔던 민주화 추진협의회 또 책임지고 계신 큰 어르신들을 같이 마주하면서 문권형 권력구조 개헌 토론 대토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것은 참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잘못할까 싶어서 많이 걱정도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이 정대철 헌정회장님께서 많은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헌정회가 역사적으로 지금만큼 바꾼 적이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 뒷바라지하면서 특히 또 개헌 추진과 관련해서 뒷바라지하면서 제가 좀 주워듣거나 이렇게 그 경영실에서 알게 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개헌인가, 그 개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그렇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개헌의 역사를 지금 앞선 토론자들과 먼저 말씀을 주신 그 어르신들의 이 얘기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면 왜 지금 개헌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이 왜 개헌의 적기인지 그 필요성을 우선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정부 출범 이후 약 80년이 경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은 그 전반기 40년 동안에 총 9차례에 걸쳐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재헌헌법은 당시 건국이라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헌들은 정권 연장이나 권력 강화 등의 퇴행적인 개정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선 4.19 직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내각제 개헌 잘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는 5.16 직후인 1962년 헌법 개정으로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62년 헌법 개정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제가 시행이 됐고 69년 삼선 개헌 전까지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그런 대로 이어가서 틀이 잡히는가 이렇게 했는데 1972년 헌법 개정 이거 정말 제가 한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만은 이 72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간선제가 실시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유신 독재 체제가 확립되는 최악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정치적 수준을 이것도 듣고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 개헌은 군사 독재 체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대통령 임기는 7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취약점이 있다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현재까지 또 4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요. 당연히 약점이 있는 이 헌법이 왜 이렇게 개정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이 점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개헌 약속을 했고 또 국민 여망도 이에 부응하는 그런 방향이었지만은 왜 개헌이 되지 않았는지 이 점을 살펴보면요. 역사적 사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헌할 때가 우선 이러한 명확한 그 의무를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행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개헌을 해야 될 첫째 이유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소득 1만 달러의 중진국에서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국민 소득이 현재 36,600달러로 일본과 대만을 추월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세계 6위권이라고요. 정말 대단한 이제 선진국이 되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력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를 제끼고 6위로 도약하는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40년 전 중진국 수준의 제정되었던 1987년의 헌법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건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어른에게 어린이 옷을 입고 계속 있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 현실을 외면한 그런 생각 아닌가. 이제 드디어 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국가의 수준과 국력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현행 헌법이 개정 당시 국민 여망인 대통령 직선제 이거를 쟁취하고요. 또 임기 단축을 7년이었습니다. 당시는 임기 단축을 5년으로 이렇게 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대통령 중심제가 어떤 피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권력 분산 장치, 견제 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걸 깜빡한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이 현행헌법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견제받지 않은 무한 권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물 대통령의 탄생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 헌법 하의 8분 대통령이 지금 거치고 있지만 모조리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행 헌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기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요 이러한 결과는 피해갈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 간의 무한 충돌, 거대 야당이 독주하는 국회의 탄핵이나 특검 남용, 필요예산 삭감 등의 입법권 남용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등으로 정치는 실종되고 급기야 계엄 선포 등 국가 비상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개헌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야당 일각에서는 눈앞으로 다가온 정권 획득에만 눈이 먼 나머지 정작 국가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은 헌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어 자가당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혼란을 수습할 근본 대책의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정회에서는요, 국가 원로단체로서 약 1년 전부터 정대철 회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 전 회원들을 상대로 개헌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업무부터 시작해서 개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헌정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의하면 대통령 4년 대통령 중임제가 가장 많고요. 선호하고 내각제 개헌은 조금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 뒤에 성남인 서울대 총장을 주재 발표자로 하고 그리고 그 정종섭 서울대 학장을 토론 좌장으로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양당의 정책위 의장 2분 그리고 3분의 저명한 헌법학자님들 또 언론계의 주요 간부 3분 해서 토론회를 열어서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작년 12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당시 정대철 회장님께서는 여기에 고무되셔가지고 개헌 발의권자가 국회하고 대통령뿐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개헌 발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그 의견을 제시하고 개헌에 나서 달라고 좀 정중하게 요청할 그런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던 중에 갑자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하고 탄핵 절차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대통령과 국회 자체의 이 개헌 발의가 힘들어지자 헌정회에서는 직접 헌정회가 나서서 헌법 개정 작업에 더 박차를 한번 가해보자 라고 해서 정대철 회장님이 전직 국회의장, 전직 총리, 여야당 대표 또한 21분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매주 적어도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그 모임을 가지면서 개헌의 의견을 모으고 지금 선개헌 후 대선은 거의 이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의 이 주제가 되다시피 하고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개헌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이제 그리고 선개헌 후 대선에 대한 현행 여론은요,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은 데가 60%, 높은 데는 80%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도래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정당이나 정치권 단체라면 저는 이제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역행할 수 없는 그런 전제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헌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선 이제 발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할 수 있고요. 공고는 20일간 필요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서 국민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개헌의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선만 치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60일이 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급 사태를 해결해 가면서 개헌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개헌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거기시로부터 60일 내에 선출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을 못 뽑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뽑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지 몰라도 필요적인 절차나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는, 그래서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저는 대통령 선거 효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맹제기는 합니다만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요. 저희 헌정회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책임 총리를 가미하는 소위 이현 집정부제로 가는 것이 어떤가. 그 권력 구조만 개정하고 나머지 양원제다, 인권 확충이다, 지방 권력 강화다 이런 것들은 그 뒤에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중간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재선 때 중간평가를 받게 되고 또 경련으로 총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선이 또 중간평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구나 대통령이 8년까지 통치를 할 수 있다면 중요한 국가 대사를 정말 계속성 있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고, 지금 6위까지 도달한 국가 권력 순위를 세계 6위에서 저는 세계 4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지금 시간이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탄핵 절차 최후 진술을 하면서 직접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겠다. 그거를 자기가 탄핵이 기각된다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작해보면 남은 대통령의 임기 기간 내에 충분히 내각제도 검토를 다시 하고 이원 집정부제, 국회 양원제, 지방분권제도, 또 국민 반환권, 기본권 확충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딱 최상의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 시작한 김에 이번에 꼭 개헌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장께서 4시 반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시종 지사님의 토론이 끝난 뒤에 프로에 계신 여러분들과 김진표 의장과의 토론을 한두 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 개헌 중에서 국회 양원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양원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재현 시인분께서 확실하게 좀 이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양원제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러면 총리한테 분산시키고 국회에 분산시키고 지방에다가 분산시키는 개념인데, 총리에게 분산시키는 것은 국회가 분산시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면 국회에서 임명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다가 다 이양한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다음 주에 비대해질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는 양원제가 꼭 우리가 넘어가야 될 이유는 국회의원 수를 만약에 늘리면은 국민들이 많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양원제를 만들면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거부감을 넘어야 되고 현직 국회의원들의 감을 넘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는 이것을 이번에 꼭 해결을 가져다 생각합니다. 외국의 양원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입니다. GDP 15위 국가 중에서 한국만 제외하고 모두 양원제입니다. 중국도 유사 상원인 정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20 국가 중에서 한국과 투르키예 이외는 모두 양원제입니다. OECD 15위 국가 1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OECD 15위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 투르키예만 단원제고 나머지 다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한국과 터키가 갈등이 심한 나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단원제 때문에 그렇다 하고 분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보면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멕시코, 스위스, 심지어는 러시아도 양원제입니다. 중국도 양원제고요. 한국도 제2공화국 때 양원제를 시행을 했는데 58명인데 그 당시에 전남, 경남, 경북이 8명씩, 서울, 경기, 전북, 충남이 6명씩. 그때 서울하고 경기가 전남, 경남, 경북보다 적었습니다. 인구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은 국회에 이관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담을 별도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단원제 국회에다가 대통령 권한을 이양을 하면은 단원제 국회가 너무 비대해질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자율조정 통제 기능이 없습니다. 단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민주주의 개념이 잘 구현되지 않는 국회를 보면 되고요. 또 입법 품질이 과연 좋으냐?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중재자 역할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상원에 있어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가 없다 보니까 대충돌을 누가 많이 싸움이 없습니다. 옛날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러지만 그래도 말리는 시누이가 있어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리는 시누이조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목소리에 보면은 비수도권은 굉장히 심각한데 지헌국회 때는 우리나라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19.5%, 비수도권이 80.5%인데 지금 20대 국회는 지역구만 가지고 따지면 48대 52. 비례대표가 수도권으로 보면은 비례대표를 포함하면은 56%가 수도권, 44%가 비수도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책임지는 지역대표 상원제가 필요한데 현재 서울의 강남구는 국회의원이 3명,
충북의 괴산군은 4분의 1명, 결국은 12대 1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서울 강남구와 괴산이, 충북 괴산이 15대 1이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1대 22입니다. 근데 괴산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지만은 괴산 군수는 그 넓은 땅을 3만 인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산림, 하천, 농작물, 축산, 가뭄, 홍수, 설해, 산불, 멧돼지 관리, 고라니 관리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것이 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우리나라 국회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헌법에 영토 제1조 2조가 국민이고 3조가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성의 2대 요소가 국민과 영토인데 국민 대표형 국회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가 단원제로 되어 있는데 영토 대표형, 소위 지역 대표형 국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원제를 꼭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도 우리가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단원제로 남북 통일이 된다고 치면은 북한의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북한이 전혀 응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13개도, 우리가 17개 시도인데 그래도 시도로 따져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엇비슷하게 나갈 수 있어서 북한이 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양원제 개요를 보면은 현재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부는 민의원을 민주원 또는 참의원을 공화원 또는 옛날에 그 영의정이 있었는데 영의원, 영토영자 그렇게 해서 영의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민의원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광역 시도별 비례대표제를 적용을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참여는 어차피 광역 시도별로 중선거구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 국회는 주로 소선거구제, 참여원, 상원은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좀 될 것은 총량 불변의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양원의 정수를 현재 국회가 300인데 300명을 가지고 민의원, 참의원, 소위 상원, 하원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불가피하게 상원 때문에 전체 인구가 300에서 350 정도 늘어난다 할 경우에 현재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예산, 보좌관 수 이것을 300에서 350으로 그대로 나누면은 총원도 불변이거나 또는 총액 불변의 법칙을 적용하면 국민들의 정서를 어느 정도 우리가 무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보좌관만 따서 9명인데 2명만 줄이면은 나머지 한 70여 명의 상원을 둬도 오히려 보좌관 수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원의 권한관계는 대충 좀 아닙니다만은 법안 발의는 양원이 모두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요. 법안의 효력은 양원 모두 통과돼야 법안 효력이 발생돼서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산, 경제 등 국내 정책 관련 법안은 민의원의 우선권을 두고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 국방, 안보, 지방 균형 발전 이것은 상원에 두고 특히 상원에 고위 공무원 임용 인준권을 부여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양원제 개헌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첫째로 양원을 만든다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지금도 많은데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 정서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인데 그러나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은 스웨덴 인구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27,000당 국회의원 1명, 영국 46,000, OECD 평균이 76,000, 이탈리아가 96,000 쭉 나가는데 일본이 18만, 러시아가 23만, 중국이 27만, 미국이 63만, 한국이 17만 10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300명을 350명으로 늘린다고 할 경우에 14만 1000명이 돼서 그래도 우리가 독일보다 훨씬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적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얘기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은 줄이면은 싸움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들 얘기는 계속 줄여야 돼. 뭐 100명을 줄여야 이렇게 되는데 국회의원 수 줄인다고 정쟁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 미흡의 문제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제도 미흡이라고 해서는 내각 불신제, 의회 해산제, 상원제, 지방물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은 선거 당시에 국민들이 선택한 최선의 카드입니다. 가장 잘 뽑은 겁니다. 선거 때 그분들은 민심을 보고 뽑힌 겁니다. 그런데 뽑고 나서 당심을 봅니다. 왜 당심을 보느냐? 공천권, 운영권이 당대표에게 전적으로 매달 있습니다. 또 당 운영 국고보조금이 1,440억 원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는 안정적으로 국가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수 줄인다고 개인의 권한도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면은 국회의 권한은 총량이 불변합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국회의원 권한 전체를 나누는 것보다 100명으로 줄였다. 100으로 나누면 3배의 국회의원 권한이 1인당 권한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하고 저해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인당 권한은 국회의원 수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가 대통령제와 다른제 국가가 궁합이 맞는 거냐? 궁합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을 일부 학자는 악마의 조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제 국회와 대통령제는 악마의 조합입니다. 최악입니다. 대통령과 다른제 국회 다수당이 같을 때는 여대 야소,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다르면 여소 야대가 돼서 식물 대통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 또는 식물 대통령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상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양원제로 국회의원 수가 증가되면 비용이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원제 국회에 따라서 따른 지방소멸,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할 때 여러 가지 피해가 그걸 돈으로 계산하는 엄청난 피해인데 국회의원 수 한 50명 정도 늘리는 것보다는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할 때 피해가 훨씬 수십 배, 수백 배 크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총량 불변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총액 불변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국회의원 경비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원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수다 이렇게 보는 건데 헌법상 우리나라 헌법상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 권한 관계를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국회는 법률안 제정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소속된 하위 시행령만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안을 제의 요구권을 있지만은 국회가 제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의결권이 되면은 공포 의무권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처럼 법률에 준하는 행정명령권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탄핵 문제인데 탄핵 소추권을 국회는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긴급조치 명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긴급조치 명령을 발의를 해도 국회는 승인을 해줘야만 대통령 긴급조치가 효력이 있습니다. 불승인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로 해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리 임명권도 국회가 인준을 해줘야만 총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무위원, 고위공무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봅니다. 미국처럼 고위공직자를 상원에서 인준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인사권 위주로다가 제왕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국회는 입법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회 앞에 시위자가 더 많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시위자가 더 많은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국회에 찾아오는 시위자가 용산보다도 수십 배 더 많습니다. 어느 권력이 더 세냐 적으냐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는 보통 제왕적 대통령이 얘기를 해갖고 막 내도록 하는데 냉철히 보면은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단원제 국회의 입법 독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문제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탄핵 사례가 미국 대통령 3분에 대해서 탄핵이 있었지만 전부 다 부결이 됐습니다. 상원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들 다 탄핵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탄핵을 이루는 것은 일본이 법관에 대해서만 탄핵을 했지 뭐 장관이나 총리에서는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대통령 3분에서 탄핵 소추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외에 29번의 탄핵 소추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탄핵 소추가 될 때 최종 심판시까지 직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직무가 정지되고 나머지 나라는 탄핵 소추가 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서 만약에 국회 양원제가 없이 책임 총리제 개헌만 추진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저는 그럴 경우는 차라리 개헌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책임 총리제만 추진하면은 단원제 국회가 권력이 비대해집니다. 87년도에 대통령 국민직선제 개헌하고 나서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그래갖고 많이 그걸 우리가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책임 총리제 위주로만 나가고 국회 양원제 개헌이 없으면은 똑같이 87년 직선제 개헌만 해가지고 후회를 지금 하듯이 똑같은 후회를 우리는 또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